원술은 4대에 걸쳐 삼공을 5명이나 배출한 원시 가문의 적자 혈통입니다. 그러한 가문의 후광으로 그의 앞날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혈염으로 추천을 받아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황제의 호위를 담당하는 호분중랑장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당시 원가의 명망은 정권을 휘어잡은 동탁이 원술에게 후장군의 직책을 주어 자신의 세력으로 품으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힘은 나중에 원술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형성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했다고 하는데 후한서 하진열전에 따르면 하진은 원술이 의협심을 숭상하였기에 후하게 대우하였다고 하며 유표전 조석 삼화표의 전략에서 괴월이 말하길 원술은 용맹하나 결단력이 없다고 하였고 순유전 조석 한기에서는 원술은 원소와 함께 호걸로 이름을 날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평 6년 8월에 하진이 십상시들의 모략에 빠져 죽게 되자 원술은 하진의 측근들과 함께 황궁을 불태우면서 황관들을 모조리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위직인 자신의 상관이 죽임을 당했고 그를 죽인 십상시들이 공공의 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만 황궁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원술은 연이나 여타 다른 매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적어도 젊은 시절에는 명문가 적자 출신이라는 후광과 함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용맹한 호걸의 풍모를 보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탁의 후장군 직책 제의를 거절한 원술은 남양 지역으로 도망치듯 옵니다. 원술은 아무런 기반이 없었는데 때마침 송견이 남양 태수인 장사를 죽이고 원술의 휘하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원술은 황건적을 소잡듯이 때려잡던 막강한 송견과 남양 지역을 동시에 손에 넣습니다. 송견이 원술의 휘하에 들어가게 된 내막은 나중에 송견의 인물 열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가의 명성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양에 자리 잡은 원술은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이에 가세하여 송견을 선봉으로 내세워 동탁을 공격합니다. 연희에서는 송견과 원술이 다른 군벌 세력으로 나오고 송견이 공을 세울까 시기한 원술이 군량미를 주지 않아 이로 인해 전투에서 패배한 송견이 원술을 찾아와 그의 멱살을 잡으며 죽이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송견은 원술의 보아장수였기 때문에 이는 연희의 허구입니다. 그리고 정사에서도 연희와 마찬가지로 원술이 송견에게 군량미를 일부러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송견의 세력이 더 커지면 이후에 제어할 수 없을 거라고 조언을 하자 그때부터 원술이 송견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견이 원술을 찾아와 자신은 동탁이 죽인 원가의 사람들의 복수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말하자 원술은 조심스러워하면서 다시 군량미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원술은 필요할 때마다 송견을 써먹습니다. 그러다 형주의 유표를 정벌하러 나선 송견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술이나 송가의 입장에서도 다행이었던 건 송견의 뒤를 이은 사람이 그의 아들인 손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술과 원소는 하진의 휘하에 있으며 십상시와 대립을 했을 시기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연합을 하였을 시기에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소가 주은이라는 인물을 포섭해 송견의 예주지역을 빼앗으려 했기에 예주지역을 두고 전투를 치렀고 유우를 새로운 황제로 초대하자는 원소의 제안을 원술이 거부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됩니다. 참고로 후한서에 따르면 원술이 제멋대로 행동하길 좋아해서 제대로 된 황제가 서는 걸 꺼렸기 때문에 공의를 핑계로 원소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원술과 원소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이에 원술과 원소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게 되면서 원소 조조 유표 라인과 원술 공손찬 도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술은 원소가 출중한 외모와 카리스마 그리고 6년상을 치른 명성으로 수많은 인걸들을 끌어모으자 천한 것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집 종놈을 따르는구나 라며 분노했고 공손찬에게 직접 편지를 써 원소는 원시 사람이 아닌 종놈의 자식이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원소가 적장자인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것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원술은 원소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평 4년에 흑산적 흉노와 연계하여 원소의 우방인 조조를 공격하나 대패하였고, 오히려 조조의 역습을 받아 연희와 패한 뒤 자신의 거점을 버리고 양조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비록 조조에게 패하고 양주로 온 원솔이었으나 곧 양주 자사인 진원을 죽이고 양주 지역에 자리를 틉니다. 그리고 손책의 요청에 따라 눈의 가시인 유효를 공격하는 등 양주 지역을 평정하며 다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송견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옥새를 빼앗아 손에 넣고 헌재가 이것과 곽사를 피해 도망치는 사건을 바라본 원술은 한나라가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느 날 원술은 자신의 막료들을 불러 모아 지금 천하가 혼란스럽고 유씨는 미약한데 우리 집안은 사세공부라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으니 천심과 민심을 따르려 하는데 제군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나라는 몰락하고 있고 그래서 명문가의 적자인 내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으나 오직 염상이라는 자만이 주나라 은나라의 이야기를 사례로 제시하며 원솔의 참칭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손책도 원솔의 참칭 이야기를 듣고는 편지를 보내 반대합니다. 손책은 편지에서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고사를 인용하며 명분이나 시기의 중요함을 말했고, 동시에 한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이며 역술에 미혹되지 말고 성패를 헤아리라며 조언합니다. 그러나 원솔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한해 사람 장형의 복괴를 명분으로 국호를 중으로 삼고 스스로 황제라 칭합니다. 원솔이 참칭하자 가장 먼저 손책이 돌아섭니다. 이에 원솔은 여포와의 혼인을 통해 굳건한 우방을 만들려고 했으나 여포는 예전에 원술을 찾아갔을 때 냉대받았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진규의 계략으로 인해 혼인은 파토가 납니다. 거기다 여포는 원술의 사자를 잡아서 조조에게 바쳤고, 조조는 원술의 사자를 그대로 참수합니다. 이 일로 크게 모욕감을 느낀 원술은 여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원술의 참칭을 좋지 않게 보고 있던 원술의 신하들 중 일부가 여포에게 붙으면서 원술은 대패하게 됩니다. 당시 조조는 헌재를 옹립하여 명분을 얻음과 동시에 세력이 점점 불어나 막강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힘을 합쳐야 할 세력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힘을 빼고 있었으니 어리석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조가 여포와 원술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고 뒤늦게 서로 연합하려 하지만 강성해진 조조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포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고 원술은 조조와의 전투에서 연이어 패하고 참칭으로 인해 신용을 잃어 그의 소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술이 다스리던 지역이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어 거의 다 죽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원술은 자립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자 궁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부하였던 진랑과 내박에게로 도망칩니다. 원술은 거기서 3일간을 머무르지만 진랑과 내박은 참칭을 통해 공공의 적이 된 원술을 구제했다가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미칠까 두려워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에 원술은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에게도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사줄들도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원술은 모든 것을 잃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자존심을 버리고 원수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자 청주의 원담이 사람을 보내 원술을 맞이하려 하였고 원술은 청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조조가 유비와 주령을 보내 원술이 원소에게 합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할 수 없이 원술은 다른 길을 택해 돌아가다가 강정 지역에 도달합니다. 이때 더위가 극심하여서 꿀물을 얻고자 하였는데 구하지 못하자 난간 위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탄식하더니 이 원술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외치고는 땅에 엎어져 피를 한 말 정도 토해내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원술은 명예를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하였던 서서와의 일화에서 잘 드러나는데, 당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를 가엾게 여긴 서소가 원술이 굴량미로 비축해둔 쌀 10만 섬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술은 이를 듣고 분노하여 사람을 시켜 서소를 참여하려 했으나 서소가 당연히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차라리 한 사람의 목숨으로 백성을 도탄해서 구하는 게 더 옳습니다. 라고 말하자 원술은 말에서 내려 그를 끌어당기며 그대는 혼자서 천하의 소중한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누릴 수는 없겠소? 라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욕구와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처음 터를 잡은 남양에서부터 악명을 떨쳤는데 사치스럽고 음란한 데다 법도를 따르지 않고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칭하여 황제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방만함과 사치가 더 심해져 수많은 첩들 중 비단을 두르지 않은 이가 없었고 굶주리며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과는 달리 자신은 쌀밥과 고기 반찬에 질려했다 합니다. 원술은 천성이 교만하고 방자하였다고 하며 태부 마일제의 부저를 빼앗고 그에게 모욕을 줘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든다든가 헌제의 요청에 따라 유가 파견한 병력을 자신이 흡수하는 등 악랄한 행태도 여러 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 있는 인물들이 원술의 수하에 들어갔다가 그의 부족함을 알고 떠나거나 아예 그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주유는 원술이 자신을 부장으로 임용하려 하자 그에게서는 끝내 성취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핑계를 대고 떠났으며 노숙도 원술이 기강도 없고 함께 공업을 세우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떠났다고 합니다. 학이라는 인물은 원술의 초빙을 거절하였고 나중에 원술이 그를 이용하려 하자 원술을 비난하고는 첨산으로 도망가 숨었다고 하며 한기라는 인물은 원술의 초빙을 피하기 위해 산도라는 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진교도 원술의 초빙을 거절하고 본군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원술은 다수의 명사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육적이라는 인물이 6살일 때 원술을 만났는데 원술은 귤을 꺼내어 대접을 해줍니다. 이후 육적은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원술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그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품에서 귤 3개가 나와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본 원술이 자네는 왜 귤을 가슴속에 숨겼는가? 라고 말하자 육적은 무릎을 꿇고 돌아가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원술은 육적이 매우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이 일화를 통해 육적회귤이라는 고사가 탄생합니다. 반동탁연합군 시절에는 송견을 앞장세워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할 정도로 동탁을 몰아붙였고 군웅할거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꽤 넓은 세력권을 차지하여 수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고 방자하고 음탕하였으므로 자신의 일생이 닿을 때까지 영화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진수의 평처럼 자신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이루는 능력까진 있었으나 그것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술의 패망은 자업자득이었고 참칭을 한 건 부적절한 선택이었으나 원술과 연합을 했던 공손찬 도겸 등이 원소와 조조에게 밀려났기 때문에 원술은 조조가 협찬자를 하게 됨으로써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따져보면 원술의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의 상대가 원소와 조조였다는 것이 그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원술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량의 군벌 출신으로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 조조에게 목숨을 잃는 인물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